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약집 교재 596페이지 제20절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정 설정에 관한 주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에 관한 학습이죠. 공인중개사법 30조. 30조에 보면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이렇게 전문 제목이 나오고, 이 30조에는 1항이 있고 2항, 3항, 4항, 5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항, 4항, 5항은 업무 보정 설정에 관한 규정이고, 업무 보정 설정에 관한 규정이고, 요 1항과 2항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이 1항과 2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우리 민법 750조, 750조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의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법상의 30조 1항, 2항이 먼저 적용되고, 이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라면은 그런 민법에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를 따져볼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라는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묻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민법상의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답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 지문 5개 중에 민법의 일반 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특별 규정과 일반 규정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서 우리 법제 30조 1항에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고 2항은 무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15조 2항이 있습니다. 법제 15조 2항에는 소위 우리가 간주 규정이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는 그 손해를 고용인도 책임지지만은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도 함께 연대해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근거 규정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5조 2항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 이 간주 규정에 따라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함께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도 일종의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아웃라인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30조 1항에 따른, 즉 중개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고, 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잘못이 있어서 발생된 손해배상 책임, 개업 공인중개사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도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 30조 2항에 따라 사무소 재용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무과실 책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측면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들을 다 따로따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갈로 1번의 첫 번째가 결국은 30조 1항과 30조 2항에 따른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를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먼저 1항에 따라서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거고, 2항에 따라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귀책 사유가 존재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일단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즉 과실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개행위에 해당돼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가 중개행위여야 된다. 그래서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있다라면은 그 손해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일반 규정인 민법에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논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한 것이 상당히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부분 판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판례 사례들이 다 시험 지문 출제거리로 되는 거죠. 근데 이 판례라는 것이 제가 교재를 수록할 때는 이 판결문의 요지 위주로 수록을 하는데 그 요지도 상당히 깁니다. 근데 이 긴 문장을 시험 출제할 때 그대로 인용을 할 수가 없죠. 상당히 적당한 길이로 축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축약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문장력이 다 뛰어난 대학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 전혀 오류가 없도록 축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축약을 할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판결문의 요지 전체를 우리가 다 꼼꼼히 읽어가면서 핵심을 간파하는 그런 방법으로 판례를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래 당사자의 보호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30조 규정을 둔 취지가 개업 공인중개사 보호 목적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취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여부를 이런 걸 한목적적 해석이라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성무법 시스템 하에서는 법을 해석할 때는 법 규정을 둔 취지 재정 목적 여기에 부합되도록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라는 큰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이 판례에 따라 가지고 결국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중개라 하면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인 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병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체를 내놓고 있지만 이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반드시 그 용어 정의 2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에 해당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이 이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더 폭넓게 중개행위의 범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의 개념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중개행위의 개념은 범위는 상당히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의 접수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중개행위는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 범위를 반드시 그런 범위로 좁게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2번 판례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계약 체결 이후에 관여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이 용어 정의에 비춰 보면은 중개의 개념적 범위 바뀝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중개의 범위는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우리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에 해당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판례도 같이 등달아서 이해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즉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즉 좁은 의미의 중개행위가 완성된 이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는 그러한 예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관여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도 위에서 봤던 1번 판례, 2번 판례의 기준 하에서 보면은 중개행위 범위를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관여하는 행위조차도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가급적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조금 색다른 판례지만은 이 중개 대상물이 뭐냐 이에 대한 쟁점입니다. 결국 빌라가 중개 대상물이냐 그 빌라의 매매에 따른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특별 분양권이 이 중개 대상물이냐에 따라서 중개이냐 아니냐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특별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지만은 빌라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빌라를 중개한 것으로 보게 되면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특별 분양권을 중개한 것으로 보게 되면은 중개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중개행위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결국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달라지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빌라를 매수한 산에서 결국 고의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런데 이 중개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빌라라고 봐야 되지 특별 분양권을 별개의 중개대상물로 삼아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빌라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특별 분양권의 발생 가능성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로써 그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서 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 분양권을 중개 대상물로 봐버리면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겠으나 그 빌라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 중개행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심에서는 아마 특별 분양권이 중개 대상물이라고 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지만은 대법원에서는 뭐다? 어디까지나 빌라가 중개대상물이지 특별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고 봐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판시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례를 보면 이게는 이제 중개행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라는 건데 결국 이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려면 이 중개행위에 고의가 있든지 아니면 뭐다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련된 그런 판례들을 따로 모아둔 거죠. 그래서 1번은 부동산 중개인이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제작성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의 제한 물건 사항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다라면 적어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거나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행위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 의무 위반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를 또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의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당시 위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제시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문의하여 양도 의뢰인이 과연 위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양 예정자가 있는지 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만일 위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가 양도 의뢰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양수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해 줌으로써 교환계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양수 의뢰인이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는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즉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3번 판례는 상당히 문장이 길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조문에 입각해서 충실히 법 판결문을 작성한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도 복습할 수 있는 상당히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판례 사례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 판례 하나 가지고도 문제 5개 지문을 충분히 구성할 수도 있는, 즉 조사 확인 설명 실무와 관련해서 지문 5개를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판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읽을 때는 우리 확인 설명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25조 규정을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죠. 확인 설명 사항 9가지는. 따라서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서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자, 이까지 설명을 해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25조 규정에 따르면은 확인 설명할 사항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는데, 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법제 25조 2항에 따르면 필요하다면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판결문의 표현도 보면은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래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도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 설명은 구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지금은 시행규칙 16조가 아니겠습니다. 근데 조문 위치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확인설명서 서식이라는 것이 있죠. 시행규칙. 그 확인설명서에 중개 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설명서 서식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 세부 확인사항에 보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을 두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있고, 그 불응한 경우는 그 불응한 사실을 또 확인 설명서 표지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기재할 의무가 있다. 좀 더 이 법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 의뢰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건재당권의 채권 채권액을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 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 법령 위반이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그 후 위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게시된 경매 절차에서 다가구 주택의 다른 소액 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았으나 임차인은 고객이 의뢰인인 임차인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에게서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그러한 손해를 입었다라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따라 중갱이에 과실이 있어서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정 설정으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실의 중갱이를 행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제기관인 협회는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서
이 공제기관인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상 책임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법 규정에 아주 충실하게 판결문을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즉 중개 의뢰를 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위임이 취지에 따라, 즉 중개 의뢰의 취지에 따라 중개 대상으로의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서 중개를 위임한 거래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 확인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기속되고 거래 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거래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면 일정 부분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산정할 때 참작했어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만약에 의뢰인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그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라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때는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래서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리에 비춰볼 때도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례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의뢰인의 과실 부분을 고려해서 배상액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례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해가지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부담시키고 거래 당사자의 어떤 책임은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거래 당사자인 의뢰인에게도 어떤 과실이 존재한다라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책임 제도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되는 해석이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판례 사례들이 전부 다 30조 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과 관련된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도 중요하고 그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0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599페이지에 방갈로 2번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있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고의 과실 의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의 성격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개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는 완전히 아주 적합한 사무소 제공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판례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금은을 수령하고 이를 횡령한 경우 횡령은 을이 했는 거죠. 그러나 그 을에게 사무소를 제공한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 갑입니다. 그럼 그 을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무소 제공을 행한 개업공인중개사 갑도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30조 2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해야만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양갈로 2번에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에는 재산상 손해라고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별도로 따져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와 이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될 때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완벽히 성립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의 성립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우리가 주장하는
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 측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잘못된 고의과실이는 중개행위로 말미암아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라는 그 관련성을 개연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입니다. 더불어서 잠시 소개만 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앞부분 15조 고용인 제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생략을 했는데 고용 간주규정 즉 15조 2항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이 간주 규정에 따라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그 고용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지만은 간주 규정에 따라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연대해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도 일종의 무과실 책임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사례 케이스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걸 곁들여서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법인 민법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험 지문에 거론하기는 힘들 것이고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거 논리 정도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성립이 될 때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요 1항과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30조 3, 4, 5항에 따라서 업무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보정 설정이라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거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이렇게 조문 제목을 달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의를 할 거는 이 업무 보정 설정은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과 2항 그리고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부분은 이 공인중개사법 30조 3항에 따라 설정하는 보증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이걸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더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1항과 2항에 따라서 성립되면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제도가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업무 보정 설정 제도는 우리 법제 30조 3항에 보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으로 차용하지 않고 등록한 이후에 보정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등록한 이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사이에 우리가 보정 설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보정 설정을 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의 방법은 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공탁은 담보공탁의 성격이 되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600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보정 설정을 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개가 완성이 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설정한 업무 보정 설정의 내용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도 하고 그 정서 사본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 설명할 내용은 1번, 2번, 3번이지만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 내용을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된다.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중개 완성 시점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정 설정을 해둔데 설정의 방법이 3가지인데 그 중에서 공탁의 방법으로 보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업무 보정 설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회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보험이나 공제의 경우는 회수 제한 규정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가입기간에 따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내면 되는 것이고 그 가입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가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탁은 일정한 금액을 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금액으로 이 공탁
담보의 목적으로 보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폐업 또는 사망한 이후에 손해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회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은 우리가 보정 설정의 방법으로 하는 보정보험이나 공제도 일종의 보정보험입니다. 그래서 공제의 성격과 관련된 판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출제된 판례 사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1번 판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번 판례를 보시면 우리 30조 사망 규정에 따라서 보정 설정의 한 방법으로 체결한 이 보정보험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가입자를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그런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의뢰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즉 보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상법 659조 보험자의 면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은 아닙니다. 상법 659조의 보험자의 면책 규정은 보험가입자 즉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보험자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우리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정보험적 성격을 지닌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공제에 있어서 공제 약관에 보면은 공제 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인한 공제사고의 경우까지도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 해가지고 우리 상법 659조 보험자의 면책 규정을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이 상법 659조의 이 보험자의 면책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에는 적용될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 판례는 시험 문제 출제된 바는 없지만 우리가 이 보험금, 보증보험금 청구권, 공제금 청구권, 소위 보험금 청구권이죠. 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과거에는 상법상 2년이 했지만 상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돼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 지급 청구권, 업무 보증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 규정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3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판례를 보시면은 이 공제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협회를 즉 공제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협회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하면서요. 그래 당사자가 그와 같은 기망이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협회가 공제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가지고 손해를 입은 의뢰인 즉 거래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제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판례는 아직까지 출제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체결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공제사고, 보험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이후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판례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고를 이미 터뜨려 놓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출제거리는 되지 못하고 이랬던 공제계약 체결 당시에 공제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요 관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과 그 업무 보정 설정에 관한 내용을 점검을 했는데 구체적인 보정 설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